서울 변두리 오래된 편의점.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컵라면 하나를 들고 계산대 앞에 섭니다. 라면 값도 없으면서 뭘 사러 와요? 딴 데 가시죠. 점원의 가혹한 말이 칼처럼 노인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나이 들면 저렇게 되는 건가? 정말 불쌍하네. 뒤에 서 있던 손님들마저 킥킥거리며 노인을 비웃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초라해 보이던 노인이 순식간에 모두의 운명을 뒤흔들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웃음은 곧 침묵으로, 조롱은 곧 경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주택가, 오래된 빌라 사이로 좁은 골목길이 구불구불 이어집니다. 그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허름한 원룸 건물 2층, 작은 창문 하나가 전부인 방에서 박노인이 눈을 뜹니다. 75의 나이에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깨어나는 습관이 몸에 밴지 오래입니다. 박노인은 몸을 일으켜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을 바라봅니다. 6평 남짓한 원룸은 생활용품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어느 것도 값비싸 보이지 않습니다. 낡은 싱크대, 작은 냉장고, 접이식 책상 하나가 박노인의 살림살이 전부입니다. 벽 한쪽에는 젊은 시절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습니다. 교복을 입은 제자들과 함께 찍은 졸업사진, 아내와 함께 웃고 있는 결혼사진, 그리고 아들 준호가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들이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요. 박노인은 낡은 이불을 개며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어제 주워온 폐지 더미가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골판지, 신문지, 잡지들이 정성스럽게 종류별로 분류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이 일에 얼마나 정성을 쏟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폐지 더미 옆에는 낡은 손수레 하나가 벽에 기대어 서 있습니다. 손수레의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있고 바퀴도 삐걱거리지만 박노인에게는 소중한 생계 도구입니다. 간단한 세수를 마친 박노인은 찬물에 얼굴을 적시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40년 넘게 아이들 앞에 서서 칠판에 글씨를 써가며 가르쳤던 그 시절이 아득하게 멀어진 것 같습니다. 교직에 있을 때는 학생들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는데 이제는 그런 존경받던 시절이 꿈같이 느껴집니다. 낡은 회색 조끼와 바지를 입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섭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이른 아침,
골목은 고요합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고 어디선가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가 멀리서 들려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상쾌합니다. 박노인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하루를 시작할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손수레를 끌며 천천히 걸어가는 박노인의 뒷모습은 왠지 쓸쓸해 보입니다. 바퀴가 낡아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박노인은 이 소리조차 익숙해졌습니다. 가끔 바퀴가 헛돌 때면 멈춰서 잡아당기기도 하고 돌멩이에 걸릴 때면 조심스럽게 피해서 갑니다. 가난은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무시당하는 건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박노인의 마음속 독백이 새벽 공기에 스며듭니다. 4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폐지를 주어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제는 이 일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위해서도 좋고 무엇보다 자신의 힘으로 벌어먹고 사는 일이니까요. 골목을 돌아 큰 길로 나오자 이미 몇몇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채소가게 아줌마가 싱싱한 배추를 진열하고 있고 빵집에서는 갓 구운 빵. 냄새가 솔솔 풍겨 나옵니다. 꽃집 할머니는 새벽부터 꽃들에 물을 주고 계십니다. 박노인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못 본 척하거나 시큰둥하게 고개만 살짝 끄덕입니다. 폐지 줍는 노인에게 굳이 친절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아예 고개도 돌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코를 찌푸리며 피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노인은 이런 차가운 시선들에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씁쓸합니다. 예전에 제자들이 길에서 만나면 선생님 하며 반갑게 인사하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때는 동네 사람들도 박 선생님 하며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했는데 이제는 그저 폐지 줍는 할아버지로만 보일 뿐입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대형마트 뒤편 쓰레기장입니다. 새벽 일찍 나온 덕분에 다른 폐지 줍는 분들보다 먼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쓰레기 봉투들을 열어봅니다. 골판지 박스들을 찾아내어 손수레에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신문지는 따로, 잡지는 따로, 골판지는 또 따로 분류하는 세심함을 보입니다. 이 정도면 오늘 하루치는 될 것 같네요. 오전 내내 동네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모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상가 뒤편, 사무실 건물 주변까지
빠짐없이 둘러봅니다.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내리는 일은 75살. 노인에게는 꽤나 힘든 일입니다. 가끔 숨이 차서 멈춰서서 쉬어가기도 합니다. 등에는 어느새 땀이 배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박노인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냅니다. 이 일이 비록 남들 눈에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자신의 힘으로 벌어먹고 사는 일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허기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밖에서 음식을 사 먹을 여유는 없습니다. 박노인은 가방에서 집에서 싸온 물 한 병을 꺼내 마십니다. 그리고 잠시 공원 벤치에 앉아 쉬며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물만 마셔도 잠시나마 허기가 달래지는 것 같습니다.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걸어가는 직장인들, 명품백을 들고 쇼핑을 나온 아주머니들, 교복을 입고 웃으며 지나가는 학생들. 모든 사람들이 자신보다 여유로워 보입니다. 특히 학생들을 보면 예전 제자들이 생각나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갈 무렵 박노인은 폐지를 고물상에 팔러 갑니다. 하루 종일 모은 폐지가 손술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고물상 주인은 늘 그렇듯 퉁명스럽게 폐지를 훑어보고는 무게를 잽니다. 오늘은 양이 좀 적네요,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내일은 더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박노인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고물상 주인은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몇 천 원을 건넵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모은 폐지 값치고는 너무나 적은 돈입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고물상을 나온 박노인의 주머니에는 하루 벌이로 받은 3,000원이 전부입니다. 저녁 한 끼 해결하기에도 넉넉하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도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낸 것에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 앞을 지나칩니다.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편의점 안에는 컵라면, 김밥, 도시락 같은 음식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멈춰서서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갖가지 음식들이 유혹적으로 보이지만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면 컵라면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컵라면 하나로 저녁을 때워야겠어요. 박노인은 주머니 속 동전을 만지작거리며 편의점 문을 밉니다. 딸랑딸랑 작은 종소리와 함께 문이 열립니다. 카운터 뒤에 앉아있던 젊은 점원이 박노인을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점원의 이름표에는 김민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35살 정도로 보이는 민수는
편의점에서 일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쳐 있는 표정이 역력하고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도 그저 기계적일 뿐입니다. 박노인은 라면 코너로 향합니다. 형형색색의 컵라면들이 진열되어 있지만 박노인의 눈은 자연스럽게 가장 저렴한 제품들로 향합니다. 1,500원짜리 기본 컵라면을 하나 집어듭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옆에 있는 더 비싼 라면을 바라봅니다. 2,000원짜리 프리미엄 컵라면에는 진짜 고기 듬뿍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사진 속 라면은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언제쯤 저런 라면도 마음 편히 사 먹을 수 있을까요? 박노인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1,500원짜리 라면을 손에 들고 카운터로 향합니다. 민수는 여전히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온라인 게임이 실행되어 있고 민수는 게임에 완전히 몰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가끔씩 화면을 터치하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계산해 주세요.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민수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고 상품을 대충 스캔합니다. 삐 하는 소리와 함께 계산기에 1,500원이 뜹니다. 민수는 곧바로 다시 휴대폰 화면으로 시선을 돌리며 박노인이 돈을 꺼내는 그것조차 기다리기 싫다는 듯 한숨을 내쉽니다. 박노인은 주머니에서 동전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들이 손바닥 위에 나뒹굽니다. 나이가 들어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세어보니 1,2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컵라면 값에 300원이 모자랍니다. 박노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갑니다. 잠시만요. 다시 세어볼게요. 박노인은 당황한 듯 동전을 다시 세어봅니다. 1번, 2번, 3번까지 세어봐도 결과는 같습니다. 300원이 부족합니다. 뒤에서 다른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고 민수의 표정은 점점 불쾌해집니다. 시계를 보니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더욱 짜증이 났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계산하세요. 민수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박노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뒤에 선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편의점 안의 시선들이 모두 박노인에게 집중되면서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아, 죄송합니다. 돈이 조금 모자라네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박노인이 컵라면을 다시 선반에 놓으려고 하자 점원 민수가 대놓고 코웃음을 칩니다. 라면 값도 없으면서 뭘 사러 와요? 딴 데 가시죠.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민수의 말에 뒤에서 줄 서 있던 동네 주민들도 수군댑니다. 저런 라면 값도 없나 봐.
요즘 폐지값이 많이 떨어졌다던데. 불쌍하긴 하지만 저러면 다른 손님들만 피해잖아. 나이 들면 저렇게 되는 건가? 박노인은 얼굴이 화끈거리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40년간 교단에서 존경받으며 살아온 자신이 이런 모욕을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수도 없고 항변할 말도 없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순간 편의점 한쪽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48살의 박준호, 바로 박노인의 아들입니다. 준호는 퇴근길에 담배를 사러 편의점에 들렀다가 우연히 아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분명히 아버지가 맞았습니다. 준호는 아버지가 폐지를 줍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목격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라면 값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부끄러움과 연민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준호는 평생 아버지를 무능하다고 여겨왔습니다. 교사 월급으로는 변변한 재산도 모으지 못했고 은퇴 후에는 폐지나 줍는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준호 자신은 대기업에 다니며 어느 정도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아버지와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절대 저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흔들립니다. 분명 무시당해 마땅한 상황인데 왜인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혈육이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요?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준호는 갈등합니다. 나서서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할까요? 아버지는 자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약 나선다면 아버지도 부끄러워 하실 것이고 자신도 왠지 창피할 것 같습니다. 민수는 계속해서 박노인을 재촉합니다. 어서 가세요. 다른 손님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박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편의점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박노인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살짝 보입니다. 낡은 지갑 속에서 금빛이 번뜩이는 카드 하나가 살짝 드러납니다. 일반적인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와는 확연히 다른 고급스러운 색깔입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그 카드를 꺼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편의점을 나가려고만 합니다. 민수와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워서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준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에 빠집니다.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과 연민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평소라면 역시 아버지답다며 한심하게 여겼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지갑에서 본 그 금빛 카드는 무엇일까요? 저기 잠깐만요. 결국 준호가 나섭니다. 그는 카운터로 걸어가서 박노인이 들고 있던 컵라면을 가리킵니다. 이거 제가 계산할게요. 민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준호를 쳐다봅니다. 박노인도 깜짝 놀라 뒤돌아봅니다. 준호의 모습을 본 박노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갑니다. 준호야, 내가 왜 여기에? 아버지, 괜찮으세요? 준호가 말하지만 내심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칩니다.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이런 아버지가 부끄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민수는 준호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고급 시계를 차고 있는 것을 보고 급히 태도를 바꿉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준호가 신용카드로 계산을 마치자 민수는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상황에 따라 태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편의점을 나온 부자에게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준호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망설입니다. 고맙다, 준호야. 박노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평생 아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 이런 상황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분명 도와드린 건데 왜 이렇게 찜찜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아버지, 집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다, 걸어갈 수 있어. 신경 쓰지 마라. 박노인은 컵라면을 들고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준호는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입니다. 준호는 차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어깨가 구부정하게 굽은 채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이 왠지 더욱 초라해 보입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버지를 차에 태워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다음 날 박노인은 평소와 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아들 앞에서 당한 굴욕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지만 생활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폐지를 주우러 나가려던 박노인은 문득 지갑을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어제 꺼내지 못했던 금빛 카드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박노인은 그 카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 카드 하나면 어제 같은 굴욕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에게는 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박노인은 카드를 다시 지갑 깊숙이 넣고 평소처럼 폐지를 주우러 나갑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대형마트 뒤편에서 골판지를 줍고 상가 골목에서 신문지를 모으고 사무실 건물 주변에서 각종 폐지들을 수집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다릅니다. 어제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이 동네에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박노인을 보며 수군거립니다. 저 할아버지 어제 편의점에서 라면 값도 못 내서 쫓겨났다던데. 참 불쌍하긴 하네. 폐지 주워서는 라면 하나 사 먹기도 힘들구나. 그래도 자식이 있을 텐데 왜 저렇게 살까? 박노인은 이런 시선들을 받으며 더욱 위축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동네에 폐지 줍는 할아버지 정도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완전히 불쌍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박노인은 평소처럼 편의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어제 그 굴욕적인 일이 있었던 곳이지만 이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라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민수가 보입니다. 민수는 박노인을 보더니 동료 직원에게 뭔가 이야기하며 웃습니다. 박노인은 발걸음을 재촉하려 했지만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면서 민수가 나옵니다. 어제 그 할아버지네. 오늘은 돈 가져왔어요? 민수가 비웃는 투로 말합니다. 박노인은 당황하여 고개만 숙입니다. 어제 아들이 도와줬다고 해서 다행이었네요. 아들도 부모 관리를 제대로 해야죠. 민수의 말에 박노인의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관리라는 표현이 특히 상처가 됩니다. 자신이 관리받아야 할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뜻일까요? 오늘도 라면 사러 왔어요. 이번엔 돈 확인하고 들어오세요. 민수는 계속해서 박노인을 조롱합니다. 박노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존경받았던 자신이 이런 취급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박노인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금빛 카드를 천천히 꺼내듭니다. 카드에는 고급스러운 금빛 테두리와 함께 법인카드라고 적혀 있고 박노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박노인이 차분하게 말하며 편의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카드인 줄 알고 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박노인은 라면 코너로 가서 가장 비싼 프리미엄 컵라면을 골라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김밥, 삼각김밥, 음료수까지 집어듭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카운터에서 계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상품들을 스캔하며 총 금액을 말합니다. 12,000원입니다. 박노인은 조용히 금빛 카드를 내밉니다. 민수가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삽입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단말기 화면에 나타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였습니다. 이게 뭐죠? 민수가 당황하며 화면을 다시 봅니다. 카드 한도가 수백억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해 봅니다. 분명히 숫자를 잘못 본 것 같았는데 아무리 봐도 수백억이 맞습니다. 잠깐, 이거 진짜예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박노인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계산해 주세요. 계산이 완료되자 민수의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어제까지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할아버지가 수백억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는 제가 실례를. 민수가 급하게 사과하지만 박노인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물건들을 담고 편의점을 나갈 뿐입니다. 편의점을 나온 박노인 뒤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저기, 잠깐만요. 민수가 급하게 쫓아나옵니다. 그리고 박노인 앞에서 깍듯하게 인사를 합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어제 너무 무례했습니다. 박노인은 민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이 건물 주인이 바로 나야. 내 돈으로 지은 거라고. 민수는 충격에 빠집니다. 편의점이 들어있는 이 건물의 주인이 박노인이라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자신이 일하고 있는 이 편의점도 결국 박노인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민수가 당황하며 묻자 박노인은 더 놀라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편의점 매출의 일부가 자동으로 내 계좌로 들어와. 건물주니까 당연한 거겠지. 민수는 말문이 막힙니다. 그동안 자신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 자신이 매일 일하는 이 건물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들어 박노인을 신기한 듯 바라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쌍한 폐지 줍는 할아버지로 여겼던 사람이 갑자기 수백억의 재산을 가진 부자로 밝혀진 것입니다. 와, 정말 대박이네. 그럼 지금까지 왜 폐지를 주우면서 사신 거지? 진짜 부자는 저렇게 소박하게 사는 건가?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무시와 동정의 시선이었다면 이제는 놀라움과 존경의 시선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박노인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건네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건강하게 지내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런 재산이 있으면서도 검소하게 사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요. 박노인은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에 복잡한 심경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존경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돈 때문에 태도를 바꾸는 것일까요? 한편 이 소문은 곧 준호에게도 전해집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준호에게 동네 사는 지인이 전화를 걸어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준호야, 내 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다. 수백억짜리 카드를 가지고 계시더라. 그리고 우리 동네 그 편의점 건물주가 내 아버지래. 준호는 전화를 받으며 어리둥절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버지가요? 응, 오늘 편의점에서 직접 봤어. 카드 한도가 수백억이더라고. 진짜 깜짝 놀랐어. 준호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라면 값도 못 내던 아버지가 갑자기 수백억의 재산을 가진 부자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책상에 앉아 있지만 전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소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수백억의 재산이라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동료들이 무슨 일인지 묻기도 했지만 준호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참을 수 없어서 일찍 퇴근하고 아버지가 계신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집 앞에 도착한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무작정 찾아와서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준호입니다. 준호야, 갑자기 웬일이니? 박노인이 문을 열어주며 의아해합니다. 아들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적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준호의 얼굴에서 뭔가 다른 기색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혹시 오늘 편의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던데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박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쉽니다. 소문이 벌써 났구나. 아버지, 정말 그런 카드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수백억이라던데. 박노인은 작은 의자에 앉으며 준호를 바라봅니다. 아들의 눈에서 궁금함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보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같은 것이 살짝 엿보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있어. 박노인이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준호의 눈이 커집니다. 그럼 정말 수백억이 있으시다는 건가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폐지를 주우며 이렇게 사셨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답답함과 함께 약간의 원망이 묻어납니다. 박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말이야.
박노인의 목소리가 조용해집니다.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했어. 교사 월급으로는 내 어머니 치료비가 턱없이 부족했거든. 어머니는 결국 떠나보냈지만 그 일을 계기로 사업을 하게 됐어.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다고요? 언제부터요? 내가 대학교에 다니던 그때부터야. 처음에는 작은 상가 건물 하나 장만하는 것부터 시작했어. 그렇게 하나씩 늘려가다 보니 이제 이 일대 건물들이 거의 다 내 소유가 됐지. 박노인의 말에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무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엄청난 사업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숨기셨어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척 하셨어요? 준호의 질문에 박노인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말이야.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 돈밖에 모르는 사람, 아내가 아파도 돈만 벌었던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지. 박노인은 과거를 회상하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 돈이 있어도 없는 척하면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겠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만 힘들어지는 일인데요. 준호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박노인은 아들을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짓습니다. 너도 그중 하나였어, 준호야. 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 무능한 아버지, 폐지나 줍는 할아버지라고 생각했지?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확히 맞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 돈이 있으면 존경하고 없으면 무시하지.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은 보려고 하지 않아. 박노인의 말에 준호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자신도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만 판단했었으니까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속 숨기실 건가요? 모르겠어. 오늘 편의점에서 그 젊은 친구가 너무 심하게 굴어서 참을 수 없었거든. 박노인이 민수를 떠올리며 말합니다. 그 친구가 누군지 알아? 민수라고 하는데 사실 내가 가르쳤던 제자야. 네. 준호가 놀랐습니다. 대학교 입학 전에 나한테 개인 과외를 받았어. 그때는 선생님 하면서 존경했는데 지금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시하더라고.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체를 밝히신 건가요? 그래도 안 되겠더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싶어서. 준호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만 이런 실험 같은 건 그만두시는 게 어때요? 실험이라고? 네. 사람들 시험하고 진심을 확인하고 그런 거 말이에요. 아버지도 힘드시잖아요. 준호의 말에 박노인은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한테도 좀 서운해요. 왜 저한테는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저도 아버지 아들인데. 준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고 싶었어. 그럼 이제 아시잖아요.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도. 준호가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런 엄청난 재산이 있다면 언젠가는 자신이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이제 정체를 밝히셨으니까 편하게 사세요. 이런 좁은 원룸에서 살 이유도 없고 폐지도 그만 주우시고요. 그럴까? 박노인이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준호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재산 관리도 이제 좀 체계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혼자서 다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무슨 말이냐? 법적으로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속이나 그런 것들 말이에요. 준호의 말에 박노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들이 재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야, 너 혹시... 아니에요. 제가 탐낸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준호가 급하게 변명하지만 박노인은 이미 아들의 속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래, 생각해보마. 박노인이 짧게 대답합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차가운 반응을 느끼지만 이미 말을 꺼낸 이상 계속 밀어붙이기로 합니다. 아버지, 진짜 제가 도와드릴게요. 법무법인도 소개해드리고 재산관리회사도 연결해드릴 수 있어요. 고맙다. 하지만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생각해보마. 박노인의 대답에 준호는 조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버지, 이제 정말 편하게 사세요. 준호가 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발 폐지 줍는 건 그만하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문이 닫힌 후 박노인은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들의 진짜 속마음을 본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준호는 집에 돌아와서도 아버지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백억의 재산이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시험하다가 엉뚱한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회사 동료인 변호사 친구 이성민에게 조심스럽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성민아, 가족 재산 관리에 대해서 좀 물어볼 게 있어. 무슨 일인데? 만약에 말이야, 부모님이 나이가 드셔서 판단력이 좀 흐려지신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성민은 준호의 의도를 대충 눈치챘습니다. 혹시 상속 관련해서 아니면 성년 후견인 제도 같은 걸 생각하는 거야? 둘 다 알아보고 싶어. 준호의 말에 성민은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상속 관련 법률부터 성년 후견인 제도까지 준호는 모든 정보를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특히 재산 이전 절차와 유언장 무효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한편 박노인은 며칠 동안 아들과의 대화를 곱씹어 봤습니다. 준호의 진짜 속마음을 본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결국 자신도 돈 때문에 사람을 보는 눈이 흐려진 것일까요? 아니면 준호가 정말로 돈에만 관심이 있는 것일까요? 그런 와중에 편의점 점원 민수가 박노인을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지난번 일 이후로 계속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 옛날 은사님이었다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박노인의 집 앞에서 깊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민수 씨. 아니, 민수야. 박노인이 민수의 본명을 부르자 민수는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기억해 주시다니. 어떻게 있겠니? 내가 수학을 어려워해서 밤늦게까지 과외를 해줬는데. 박노인의 말에 민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그렇게 무례하게 굴다니. 괜찮다. 너도 모르고 한 일이니까. 박노인은 민수를 집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좁은 원룸이지만 민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런 곳에서 사세요? 그런 재산이 있으시면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의 진심을 보고 싶었어. 박노인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민수야, 너는 어떠니? 내가 돈이 없는 할아버지일 때와 부자일 때 어떤 마음이 드니?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그냥 불쌍한 할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죄송하다는 마음이 더 커요. 왜? 제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구나 싶어서요.
선생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민수의 진솔한 대답에 박노인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수야, 그럼 내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네, 무엇이든지요. 앞으로도 나를 그냥 동네 할아버지로 대해줄 수 있니? 돈이 있다고 해서 특별 대우하지 말고. 민수는 박노인의 진심을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때부터 민수는 박노인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인품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성민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준호는 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를 노려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드렸던 변호사 친구 이성민이에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성민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박노인이 의아해하자 준호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재산 관리 문제로 상담받으려고요. 이제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셔야죠. 나는 아직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잖니. 박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만에 하나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법적으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성민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준호 말이 맞습니다. 재산이 많으실수록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박노인은 두 사람의 압박을 받으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상속받을 사람이 나밖에 없잖아요. 준호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가 너만 있다고 그랬니? 박노인의 말에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사회에 환원할 생각도 있고 진심으로 나를 챙겨주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생각이 있어.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닌가요? 혈육이 우선이어야죠. 혈육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선인 건 아니야. 박노인의 말에 준호는 초조해졌습니다. 아버지, 그럼 유언장이라도 미리 작성해 두시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성민이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유언장은 꼭 필요해요. 박노인은 두 사람의 계속된 압박에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겠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보여준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결국 준호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돈에 눈이 먼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민수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무시했지만 모든 걸 알고 난 다음에 보인 반응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반성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박노인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진짜 유언장을 작성하되 준호가 예상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작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박노인은 혼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준호가 소개해준 이성민이 아닌 다른 변호사였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습니까? 박노인은 자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놀라면서도 박노인의 의지를 존중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것이 제 진심입니다. 유언장 작성을 마친 박노인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진짜 사람들의 본심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준호는 아버지의 변화된 태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인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설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성민아,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겠어. 준호야,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 아버님이 의심하실 수도 있어. 그럴 시간이 없어. 아버지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 준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조바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눠줄 생각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편의점 점원 민수가 자주 아버지를 찾아간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그 젊은 친구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은 아닐까요? 성민아, 성년 후견인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야? 준호가 급하게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갑자기 왜? 아버님이 치매라도 있으시냐? 그런 건 아닌데. 요즘 판단력이 좀 흐려지신 것 같아서. 성민은 준호의 조급함을 느꼈습니다. 준호야, 성년 후견인은 정말 필요할 때만 신청하는 거야. 함부로 하면 안 돼. 알겠어. 일단 절차만 알려줘. 준호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아버지의 재산을 지켜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상한 판단을 하기 전에 서둘러야 했습니다. 한편 박노인은 민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점점 더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진심으로 박노인을 모시려고 노력했습니다. 편의점 일이 끝나면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가끔은 따뜻한 음식을 가져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돈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관심과 애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예요. 민수가 도시락을 가져와서 박노인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 선생님,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아드님은 바쁘셔서 자주 못 오시죠? 박노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준호는 요즘 나한테 관심이 많아. 하지만 그 관심이 진짜 나를 위한 건지는 모르겠어. 민수는 박노인의 속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참 외로우셨겠어요. 돈이 많으시다고 해서 행복하신 건 아니구나 싶네요. 그래, 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야.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 박노인은 민수와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강수를 두기로 했습니다. 성민의 도움으로 재산 이전 계약서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서둘러야 했습니다. 완벽한 계약서는 아니었지만 아버지를 납득시키기에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재산 정리를 하셔야 해요. 준호가 계약서를 들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이게 뭐냐? 재산 이전 계약서예요. 법적으로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다고 성민이 그러던데요. 박노인은 계약서를 훑어봤습니다. 모든 재산을 준호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내용이었지만 막상 보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이건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 아버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요? 세금 문제도 있고요. 준호가 거짓말로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박노인은 아들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냐? 당연하죠. 제가 아버지 아들인데요. 준호는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자신조차 속이려고 하는 듯 했습니다. 박노인은 마음이 무거웠지만 일단 계약서에 서명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알겠다. 서명해 주마. 준호는 계약서를 받아들고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재산을 확보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줄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박노인은 혼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결국 자신의 예상대로 행동한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결국 준호도 돈밖에 모르는구나. 박노인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혈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결국은 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박노인은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네,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어제 준호가 와서 재산 이전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했어. 민수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서명은 해줬지. 하지만 그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 네. 내가 미리 다른 변호사와 상의해서 진짜 유언장을 작성해뒀거든. 박노인은 민수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그럼 아드님이 속으신 건가요? 그래. 준호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어. 민수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문제에 자신이 끼어드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민수야, 내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내 유언장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어.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내가 진심으로 나를 챙겨줬잖아.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선생님, 저는 그런 걸 바란 게 아니에요.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고마워. 너는 진짜야. 박노인은 민수의 순수한 마음을 믿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재산 이전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이사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세요. 여기가 편해서 괜찮다. 아니에요. 아버지 연세에 이런 곳에서 살면 안 돼요. 준호는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재산을 온전히 자신이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양원도 좋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요양원이라고? 박노인은 아들의 진짜 속셈을 깨달았습니다. 네. 전문 간병인도 있고 의료진도 상주에 있어서 안전해요. 내가 아직 정신이 멀쩡한데 왜 요양원에 가야 하냐? 아버지, 혹시라도 치매나 그런 게 생기면 어떡해요? 준호는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고 자신이 완전히 재산을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준호야, 너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냐? 박노인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아버지를 위해서예요. 준호는 끝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배신감이 너무 컸습니다. 결국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박노인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 같아. 선생님, 준호에게 진짜 유언장을 보여줄 거야. 민수는 걱정스러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괜찮아. 이제 모든 걸 정리할 때야. 박노인은 마침내 모든 것을 끝낼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과의 마지막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서류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서명해 주시면 돼요. 박노인과 민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박노인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고 그 뒤로는 성민도 함께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요양원 서류 준비해 왔어요. 준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마음을 박노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와라. 박노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와 성민이 들어서자 구석에 앉아있던 민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 씨는 왜 여기 있나요? 준호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는 내 친구야. 박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가족일인데 남이 있으면 곤란하죠. 남이 아니야. 민수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거든. 준호는 민수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혹시 이 젊은 점원이 아버지에게 뭔가 말을 한 것은 아닐까요? 그럼 계약서부터 보시죠. 성민이 나서서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요양원은 서울에서 가장 좋은 곳 중 하나입니다. 의료진도 상주하고 시설도 최고급이에요. 박노인은 계약서를 훑어봤습니다. 월 비용이 상당히 높았지만 그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호자 동의서도 있네. 네, 혹시 치매나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보호자가 대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성민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면 모든 결정을 준호가 대신한다는 뜻이냐? 아버지, 만약을 위한 준비예요. 요즘 워낙 치매가 많잖아요. 준호가 변명했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준호의 진짜 속셈이 너무나 뻔했기 때문입니다. 준호야. 박노인이 조용히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아버지 아들인데요. 그럼 내가 가난한 할아버지로 살아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겠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부자시잖아요. 준호의 대답에 박노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만약 그 수백억을 모두 잃는다면 그래도 날 사랑하겠니? 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준호는 불안해하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대답해봐. 박노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사랑하죠.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진실을 말해줄게. 박노인이 일어나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봉인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진짜 유언장이야. 박노인의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짜 유언장이라니? 저희가 준비한 계약서에 이미 서명하셨는데요. 성민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 계약서는 제대로 된 게 아니야. 박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물었습니다. 나는 이미 몇 달 전에 다른 변호사와 함께 진짜 유언장을 작성했어. 너희가 가져온 그 계약서는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어. 민수는 박노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진짜 유언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유언장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절반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 준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박노인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존중해준 김민수에게 상속한다. 뭐라고요?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아들에게 이런 배신을? 배신이라고? 박노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배신은 내가 한 거 아니냐?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게 누구야?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수개월 동안 너를 지켜봤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봤고. 박노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가난할 때는 무시했고, 부자라는 걸 알고 나서는 재산만 노렸어.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박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를 봐라.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안 후에도 나를 특별 대우하지 않았어. 그냥 할아버지로 대해줬지. 민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 없는 자식보다 진심을 보여준 제자가 더 낫다. 박노인의 말에 준호는 분노했습니다. 아버지, 혈육이 우선이어야죠. 아무리 그래도 저는 아버지 아들이에요. 혈육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선인 게 아니야. 진심이 더 중요해.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가 나서 궁금해한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 선생님 집에서 소리가 나던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준호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겠어요. 해봐라. 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해. 박노인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인 것 같아서 죄송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그런 걸 바란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 민수야. 그래서 더 고마운 거야. 동네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온 것입니다. 저게 뭔 일이야? 아들이 아버지한테 소리 지르고 있네. 박 선생님이 그 젊은 점원한테 재산을 준다는 거 아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보다 저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준호가 민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준호를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야, 나는 내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기를 바랐어. 하지만 너는 끝까지 재산만 생각하는구나. 박노인의 말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마음이 들킨 것 같았습니다. 성민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이 도와준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밖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선생님 잘하셨어. 진심이 통했네요.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죠. 그 젊은이가 정말 효자네요. 사람들이 박노인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환호성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준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 하실 건가요?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준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하지만 너는 끝까지 돈만 생각했지. 박노인의 단호한 말에 준호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성민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저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건가요? 아니야. 내게도 줄 게 있어. 박노인이 말하자 준호의 눈에 다시 희망이 보였습니다. 진짜 유언장에는 이런 조항도 있거든. 만약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를 대한다면 일부 재산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이야. 준호는 즉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하지만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니? 지금도 너는 돈 때문에 무릎을 꿇고 있어. 진짜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이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민수가 문을 향해 걸어가려 하자 박노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잠깐. 네, 선생님. 내가 나가면 안 돼. 너는 내가 선택한 진짜 가족이야. 박노인의 말에
민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 혈육이라고 해서 모두 가족인 건 아니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지. 동네 사람들도 이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박 선생님. 혈연보다 마음이 중요하죠. 사람들의 지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이제 완전히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는구나. 박노인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법이야. 준호는 고개를 떨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 후 동네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편의점 옆에는 박노인의 뜻에 따라 무료라면 나눔 코너가 생겼습니다. 민수는 이제 편의점 사장이 되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라면 드시러 오셨어요? 가난한 동네 할아버지가 들어오자 민수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고맙네, 사장님. 괜찮으세요? 박 선생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민수는 박노인의 뜻을 이어받아 진심으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돈을 받고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여전히 그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자고 권했지만 박노인은 거절했습니다. 여기가 편해. 그리고 이곳에서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거든. 박노인은 여전히 폐지를 줍지는 않았지만 소박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자주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동네 사람들도 진심으로 그를 존경했습니다. 한편 준호는 모든 것을 잃고 혼자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해고당했습니다. 아버지와의 일이 소문나면서 직장에서의 신뢰도 잃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준호는 아버지가 계신 원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준호를 편의점에서 나오던 민수가 발견했습니다. 준호 씨? 아, 민수 씨. 아버님 뵈러 오신 건가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아버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민수의 따뜻한 말에 준호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박노인이 나왔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모습은 여전했지만
표정은 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들어와라. 박노인은 아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마음을 알겠구나. 네.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아버지의 진짜 마음도 모르고 돈만 생각했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내가 내 아들인 건 변하지 않아. 박노인이 아들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신뢰를 회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알고 있어요. 평생이 걸려도 아버지께 진짜 아들이 되고 싶어요. 박노인은 아들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럼 천천히 시작해보자.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가는 거야. 그 후부터 준호는 정기적으로 아버지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돈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민수도 이런 변화를 따뜻하게 지켜봤습니다. 때로는 준호와 함께 박노인을 모시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준호가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좋아. 너희들이 이렇게 와주니까 더 좋고. 박노인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도 고맙고 준호도 정말 많이 변했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두 분께 배우는 게 많아요.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박노인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고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는 거야. 그리고 박노인은 벽에 걸린 낡은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심이 재산이다. 이것이 박노인이 평생에 걸쳐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 그리고 그 진심이야말로 진짜 부자로 만들어주는 재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동네에는 여전히 무료라면 코너에서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매일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고, 외로운 사람들이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기적 말입니다. 박노인의 실험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진심의 유산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습니다. 민수는 매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있었고, 준호는 천천히 진짜 아들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